그리고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이제 뭐 대학신문사에서 사진 기자도 했었고, 제가 서울대 대학신문사의 초대 사진 부장이 될 뻔했는데 1년 있다가 선배들이랑 싸우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왜냐면 선배들이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게 소련의 공식 공산당 그 철학 교과서인데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자 그랬는데 내가 보면 왜 저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하지? 그래서 막 그래서 이제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생운동권에 발을 완전히 들인 건 아니었는데 한 반발 정도는 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엔 벌써 이제 전 88 학번이니까 그때쯤이면 벌써 이제 그 이른바 언더 이렇게 지하에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그냥 공개된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개된 이제 학생 정치 조직들이 꽤 있었는데 그런 데는 결국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학생운동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고 반발쯤 들였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하여튼 그때 이제 그 학교 안에 학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상당수는 이제 운동권과 연관이 있는 학회였지만 조금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고 굉장히 그 활발한 이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학회연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었고 제가 자연대, 단과대라든지 학회연합과 관련된 일을 했었고요. 4학년 때는 환경운동 동아리를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타락한 생태주의자인데요. 저는 대학 때 만약 녹색당이 있으면 녹색당원을 했을 겁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베리 카마너라는 미국의 이제 환경주의자가 쓴 그 클로징 서클이라고 하는 지금 이게 이제 원은 닿지 않는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번역돼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대학 때까지 한 대여섯 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1학년 때 이제 앙드레고르의 이제 에콜로지스트 선언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당시 학생운동 기류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사실. 당시엔 그런 거 하면 되게 배관시했으니까. 근데 이제 자연대에 마침 이제 서울대 자연대 내에 저와 이제 좀 뜻이 비슷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자연대 중심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는데 한 몇 달을 시도했는데 결국 실패합니다. 왜냐면 아무도 안 모여가지고 뭐 이벤트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아무도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전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전공을 바꾸기로 하고 이제 과학사 대학원으로 갔죠. 근데 나중에 한 3년 뒤에 보니까 자생적으로 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제 환경운동 동아리가 생기더라고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죠. 예. 그런 건 참 무서운 거죠, 참. 그리고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도 학생운동과 연관된 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서울대 이제 학회평론이라고 학부생들이 자생적으로 만든, 자발적으로 만든 개간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는 편집자문위원을 했죠. 이제 편집위원들은 이제 학부생들이고. 근데 저는 어쨌든 과학사, 과학철학 공부를 꾸준히 했고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일주일에 이틀씩 알바로 학원 강의를 시작했다가 본격적인 스토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대박이 나면서 결국은 박사학위 논문을 못 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낮에는 대학원 연구실 가서 논문 준비를 하고 밤에는 제가 노량진 낮 강의는 안 했어요. 결국 끝까지. 이제 주로 강남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밤하고 주말을 이용해서 강의하고 이렇게 이중생활을 하다가 나중엔 결국 메가스터디 만들고 등등하면서 포기하죠. 예. 네, 그러고 나서 메가스터디에서 나오셔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EBS나 강남구청 강의 같은 건 몇 년 더 했는데요. 이제 학원 강사는 아닌 거죠. 이제 학원에서 일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 2007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4, 5, 6, 4, 5년 가까이 이제 그런 일을 하긴 했는데 2006년에 제가 책을 한 권 냅니다. 그게 이제 이번 공부에 반하다라는 책인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잘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의외로 상당히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그거 이후에 막 방송에 출연해달라, 무슨 인터뷰를 하자, 강연을 해달라, 뭐 심지어 무슨 공청회 토론회 하는데 좀 나와서 패널로 나와달라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불려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이제 항일의 신문에 이제 칼럼 교육면에 쓰기 시작하고 2008년이 되자 이제 사회면에 써달라고 해서 사회면에도 쓰고. 그러니까 2008년이 되자 이제 기자들이 당신은 프로필을 언제까지 전직 학원 강사라고 쓸 거냐. 전직이 이제 참 오래됐는데 벌써. 그래서 한참 고민해서 만든 게 이제 교육평론가라는 이름이었죠. 아니 뭐 저희 집의 상황을 보면 이제 이렇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건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 사교육은 실용주의적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애들은 이제 저희 집에 첫째가 14살, 둘째가 12살, 셋째가 9살, 넷째가 7살인데 가혹하십니다. 근데 저희 집 애들도 여러 가지 학원을 이용해 봤고 지금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저희 집 애들한테는 학원 거부권이 있어요. 다니기 싫으면 관둘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다닌다고 그랬다가 내일 그만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건 좀 실랑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첫째나 둘째 그 피아노 가지고 참 실랑이 많이 하고 그랬는데 피아노 학원 가지고 어쨌든 원칙적으로 학원 거부권이 있고 그게 참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싫으면 그만둘 수 있으니까 어떤 제안을 해도 얘가 부정적으로 반응을 안 해요. 이제 사교육이 저는 도덕적으로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사교육 금지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계속 내린 이유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렇죠. 뭐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획일적으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제 이런 건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저는 결론이 안 난다고 보고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제 부모의 노후 생활의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제일 심각한 기능적 문제는 그거고 두 번째 기능적 문제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하고 너무 어려서부터 길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예.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사교육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학벌 경쟁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입해서 또 한 칸이라도 더 높은 대학 가려고 그런다. 물론 그거 맞죠. 맞는데 재미있는 조사가 있어요. 매년 교육부에서 사교육비 및 의식 조사를 하는데요. 그 초중고 학부모 대상으로 조사하는 건데 사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이 뭐냐,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초중고를 합친 거예요. 선행학습 때문이라는 게 한 25% 정도 나오고요. 상급 학교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한 15% 나와요. 근데 선행학습하고 상급 학교 진학은 사실 뭐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합치면 4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제일 큰 비중이 45%인데요. 45%가 뭐냐면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학교 수업을 어떻게 하길래 학교 수업 보충을 위한 사교육이 무려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공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 얼마나 불합리하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모국어 문자 읽기 교육을 공교육이 책임을 안 져요. 한글 읽기가 공교육에 지금 들어가 있긴 해요. 1학년 교육과정에 들어있는데 달랑 4주를 편성해놨습니다. 그 한글 못 읽던 애가 4주면 읽을 리가 없죠. 물론 이제 다 변명을 해요. 아니 뭐 요즘은 워낙 많이 읽고 들어오니까 그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공교육의 합리적인 태도는 한글 읽기를 아예 유치원으로 내려보내든가 아니면 1학년 딸 거면 진짜 한 학기 정도에서 제대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아주 이상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부터 학교에 들어가자마자부터 학부모들은 이중 플레이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학교란 저런 곳이구나. 우리 애를 책임지고 챙겨주는 곳이 아니구나. 그럼 당연히 학원 가야죠, 이제. 학부모들은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교과서가 잘못돼? 우리 애가 잘못된 거지. 그러면 이제 학원을 보내서 어떻게든 보충을 해야 되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공교육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무책임한 측면이 많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5학년쯤 됐는데 두 자릿수 이상의 나눗셈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럼 피드백이 있어야죠. 얘가 두 자릿수 나눗셈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학부모한테 뭐 통보를 하든 맞춤형 숙제를 내주든 아니면 뭐 나머지 공부를 시키든 독일, 핀란드 이런 선진국들 다 나머지 공부 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누구 오늘 남아라 해가지고 너 오늘 두 자릿수 곱셈 제대로 못하면 집에 못 간다. 그게 없으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겠어요? 당연히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애들, 뭐 다문화 가정 애들, 뭐 이런 애들이죠. 우리나라는 그거 안 하잖아요. 뭐 통보를 하나, 맞춤형 숙제를 내주나, 무슨 뭐 나머지 공부를 시키나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얼핏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을 직접 보는 것보다는 교사들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게 친숙하니까 뭔가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친숙한 것뿐이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몇 학년 무슨 과목을 담당하게 될지를 학년 초에 몇 월 며칠쯤에 알게 됐을까요? 옛날엔 진짜 3월 2일 아침에 알려줬다고 그럽니다. 요즘 좀 당겼는데 한 일주일 전에 알려줘요. 맞나요, 선생님?
사립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사립은 공립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 조금 다른 데도 있는데 공립은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마다 다른데 제가 알아보니까 제일 늦은 데가 제주도인데요. 제주도는 아직도 2월 28일 날 알려준다고. 자, 그러면 이 교사가 자기 일련의 수업을 좀 구상도 하고 준비도 하고 교재도 좀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데 달랑 일주일 전에 알려주면 일단 구상이란 걸 할 수 있을까요? 기획이나 구상이란, 그러니까 그 테일러리즘의 구상과 실행의 분리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교사는 그냥 실행만 하라 이거예요. 뭐 단순 전달, 단순 노무자처럼 이게 활동을 하라고 하는 거고, 기획 기능은 니들이 하지 말게 하는 거죠. 이게 공식적인 문서에는 아무데도 안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2월 말에야 이제 배분을 하느냐? 교수들은 안 그렇죠. 대학 교수들은 거의 10월, 11월쯤이면 3월에 자기가 뭘 하게 될지 알거든요. 또 제가 선진국 사례들을 보니까 대부분의 선진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여름방학이 되게 길잖아요. 2달 반쯤 되거든요. 여름방학 들어갈 무렵에 알아요. 그 2달 반 동안 기획하고 준비하고 이것저것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그 대학 교수나 이제 선진국의 사례의 경우에도 막판에 바뀌는 경우는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막판에 바뀌는 게 예외가 아니라 그게 표준이에요. 그냥 막판에 정해지는 게. 왜냐? 2월에 신규 교사 발령을 해요. 2월에 교장 인사를 해요. 2월에 이제 교원 전부라고 해서 학교로 옮겨요. 그 2월 말 다 되어서 이제 학교에 이제 멤버가 정해지니까 그때 나눈다. 자, 이거는 완전히 행정 논리예요. 행정 논리지, 사실 행정적 이 논리와 교육적 가치가 상충할 때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행정적 논리에 입각해서 운영을 해온 거예요. 교육적 가치와는 완전 동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교과서 고르고 자기 수업을 해서 자기가 가르친 애를 자기가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가도 웃기죠. 학년 단위로 평균이나 석차를 매기는데 학년 단위로 매기게 만들어놨어요, 이거를. 물론 이제 지금 초등학교는 그런 석차 평균이 없고 아예 중학교에 가면 이제 평균을 매기는데 요즘 석차가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중학교에.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평균 석차 다 매기죠. 근데 학년 단위로 매기게 만드니까 내가 1, 2, 3반 데리고 뭐 무슨 재밌는 수업도 하고 평가도 그와 관련해서 뭐 하고 싶어도 어차피 시험은 똑같이 봐야 되니까 4, 5, 6반 가르치는 옆에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7, 8, 9반 가르치는 옆에 선생님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하자고 이렇게 동의를 구하면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할까요? 아니면 나를 왕따 시킬까요? 저는 요즘 이제 여의도에서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정 정당과 연관된 거라서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교권 선진화 특별법 이런 거예요. 교권이란 게 애를 제압하는 것도 물론 이제 교권일 수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예를 들면 수업 준비권, 수업을 좀 준비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과서 선택권, 자기 교과서 자기가 좀 고를 수 있어요. 그래야 전문가지. 민생교육이라는 게 이제 아까 제가 뭐 초등학교 한글 읽기도 책임 안 지고 영어도 사실상 그런 식으로 알아서 하게 하고 스토리텔링 수학, 그건 이제 교육과정과 연관된 문제죠. 제가 민생교육이라고 약간 어색한 이름이긴 한데 뭐 이름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민생교육이라고 제가 이제 범주화하는 거는 일단 이제 교육과정에 엉망인 것들을 이제 개편해야 된다. 좀 예를 들면 초등교과서 정상화, 뭐 이를테면 이런 이제 슬로건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고등학교 이런 데도 교육과정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너무 디테일한 얘기라서 제가 설명 안 하겠는데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게 이제 한 축이고 또 하나가 이제 학부모, 학생들이 좀 더 학교가 친절하고 책임지는 기관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 체계는 이제 저는 특목고 자사고 없애자는 입장이라기보다는요. 그냥 뭐 1지망 A고등학교, 2지망 B고등학교, 3지망 C고등학교에서 이제 일정 비율씩 추천 배정하자 이거예요. 저는. 예. 유럽 애들 중에 2개 국어, 3개 국어 하는 애들 가끔 만나가지고 너 그 2개 국어나 하는데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수강 신청해서 그런 외국어 더 많이 배우고 다른 거 좀 적게 배워서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선택 과목은 사실 학생 개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통째로 선택하는 거라서 무늬만 선택 과목이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 과목제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수강 신청제라고 아예 표현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수강 신청제가 도입되지 않으면요 고등학교 교육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일반고에 옛날에 인문계고하고는 지금 일반고가 위상이 굉장히 달라서요. 일반고에 지금 들어오는 애들이 특목고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애에서부터 중학교 전교 꼴찌까지 섞여 있거든요.
엄청나게 다양한 수준과 이 성향과 이 적성을 가진 애들인데 얘들을 똑같이 배우라는 건 너무나 불합리한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선발을 해가지고 야, 요 선발을 통과해야 너 이거 배울 수 있어 이래버리면 대란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그랬듯이. 이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수강 신청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제라는 게 단순히 뭐 특목고 이런 걸 고려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아이의 그런 다양한 적성과 지향과 수준 같은 거를 진짜 제대로 배려하려면 그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저출산이거든요.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출산율을 끌어올리자 말은 쉬운데 왜 결혼을 안 하냐라고 물어보면 1순위가 고용. 고용이 불안정하고 월급도 너무 낮다. 그래서 뭐 연애도 안 하잖아요, 심지어. 2순위가 이제 주거.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심각하죠, 진짜. 집값이 비싸니까. 애를 왜 안 낳냐라고 물어보면 얘기가 좀 다른데 애를 왜 안 낳냐라고 하면 1순위가 교육비, 2순위가 보육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는데 애를 위해서 바꾸자는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바꾸자라고 하자는 거예요. 망할 텐데 나라가. 애를 위해서 하자라고 하면요, 자꾸 이제 온정주의적 느낌이 드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상당히 공감의 대상이 되지만 진짜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끌어들여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담론에 공감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담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게 본질적으로 틀렸다고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래서가 아니라 일종의 설득 전략으로라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담론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고전적 자유주의 정신. 고전적 자유주의 정신이 뭐예요? 개개인의 자율과 권한을 존중하고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학생 개인의 권한, 교사 개인의 권한,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계에서는 그게 아주 필요한 거죠. 이 정도면 우리 아이를 믿고 보낼 수 있겠다. 아니, 플립트 러닝도 많이 하고. 그건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현상적인 거로 애가 이제 학교 가기를 좋아한다라든지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요즘 혁신학교 중에 좀 잘 되는 혁신학교에 보낸 엄마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많이 만나보면 내가 학교에 되게 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현상적으로는 그럴 텐데 그렇게 만들게 하는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일 거고 그게 일률적이진 않을 겁니다.